안녕하세요. 독서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고 소개시켜드릴 책은 출판사 위즈덤하우스에서 나온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수업 365라는 책입니다. 책 이름이 상당히 긴데요. 내용은 소주제마다 한 페이지씩 짧게 구성되어 있어서 읽는데 정말 부담이 없는 책입니다. 주변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요즘 사람들은 이것저것 참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과 어울리고 경쟁하고 살아가려면 나도 참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책 읽을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은데 나의 지식과 식견을 넓히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보면 교양이란 세상에서 이야기되고 사색되어 온 것들 중 가장 훌륭한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글귀로 시작됩니다. 교양이란 참 막연한 단어라는 생각이었는데 어쩌면 인간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가는 모든 행동들이 곧 교양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에서 담고 있는 많은 교양 수업들 중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몇 가지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알파벳. 기원전 2000년경 고대 이집트 왕들은 한 가지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었다. 이웃 국가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많은 포로를 잡아 노예로 삼았지만 정작 노예들은 이집트인이 사용하는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면으로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이집트 상형 문자와 같은 초기 문자는 매우 복잡해서 배우기 어려웠다. 초기 문자 체계는 기호 하나가 하나의 관념이나 단어를 나타내는 수천 개의 기호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 문자를 모두 외우려면 수년은 좋게 걸렸다. 실제로 극소수의 이집트인만이 이런 복잡한 문제를 읽거나 쓸 수 있었다. 현대의 거의 모든 알파벳은 4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이 노예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상형 문자를 간단하게 변형해서 만든 기호체계에서 파생했다고 언어학자들은 추정한다. 여러 서양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 체계인 알파벳의 발달로 고대 이집트인의 의사소통 방식도 바뀌었다. 간소화된 새로운 표기 체계는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나타냈다. 이것이 알파벳 체계이다. 표기 방식의 획기적 변화로 문자의 수는 수천에서 수십으로 줄었고 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일이 훨씬 쉬워졌다. 이렇게 이집트의 복잡한 상형 문자는 인류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한동안 고대 유물로만 남아있던 이집트 상형 문자는 1799년 로제타석이 발견되고 나서야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알파벳은 문자 체계로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있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알파벳도 함께 가지고 갔다. 중동 지역으로 퍼져나간 알파벳은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포함해 그 지역 여러 문자 체계의 바탕이 되었다. 해상 무역 중심의 고대 문명을 이룬 페니키아인은 지중해를 따라 무역하며 만난 부족들에게 알파벳을 전파했다. 그리스 문자와 로마자도 페니키아 문자를 바탕으로 생성된 것이다. 오늘날 영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양 언어는 로마자로 표기한다. 타지마할. 인도 아그라시에 자리 잡은 타지마할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평을 받는다. 흰색 대리석 건물인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아내 뭄타즈 마할을 기리기 위해 지은 궁전 형식의 묘이다. 1631년에 착공해 1648년에 완공되었다. 이 건축물은 정문과 정원, 묘궁, 서편 모스크, 동편 강당 이렇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지는 중앙을 가르는 긴 연못을 중심으로 동서가 대칭을 이루며 동편 강당은 서편 모스크와 대칭을 이루기 위해 세워졌다. 정문에 있는 조망지에서 보면 타지마할 묘궁이 연못에 반사된다. 타지마할 건축을 맡은 건축가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무굴 제국의 궁정 건축가로 일했던 이탈리아 건축가 제로니모 베로니오가 설계를 맡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페르시아 건축가 우스타드 이샤칸 에펜디가 담당했을 것이라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에펜디는 제자 우스타드 아마드에게 타지마할의 세부 작업을 맡겼다고 한다. 타지마할은 카이로에 있는 술탄 하산의 묘를 본떠 설계된 것이다. 타지마할의 건설 기간이 17년 이상 걸렸고 2만 명의 노동자가 동원되었다. 금 1토라 가격이 15루피였던 당시의 건설 비용으로 3천만 루피가 들어갔다. 28가지의 금속과 준금속이 아시아 각지에서 조달되었다.
흰색 대리석은 라자스탄의 마크라나에서 캐낸 것이었다. 묘궁은 100제곱미터의 백색 대리석 토대 위에 세워졌다. 뾰족탑을 제외하면 건물 전체의 폭과 높이가 같다. 돔은 높이가 44.4m이고 정면 벽면의 높이와 정확히 같다. 공 모양의 돔 안쪽으로 그보다 조금 작은 돔이 배치되어 있다. 유일하게 비대칭적인 요소는 왕비의 묘 옆에 놓인 샤자한 황제의 묘이다. 정문에 세워진 돌에는 순수한 영혼들, 을 파라다이스의 정원, 으로 초대하는 코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아들에 의해 투옥되어 노년을 감옥에서 보낸 샤자한은 강 반대편의 검은색 대리석으로 자신의 묘당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1983년 타지마할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아돌프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는 1939년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독재자이다. 전쟁은 결국 지구의 거의 모든 지역까지 확산되었고 5천만 명의 죽음을 포함해 어마어마한 파괴와 비극을 낳았다. 1943년 무렵 협력 주축국인 일본과 이탈리아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독일에게 불리하게 기울었다. 1945년 히틀러는 연합군이 베를린 도심 지하 벙커로 접근하자 머리에 권총을 쏘고 자살했다. 다른 독재자와 달리 히틀러는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독일 대중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히틀러의 나치당은 1930년대 초반의 마지막으로 치러진 민주적 선거에서 이겼다. 히틀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달변가였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을 들은 많은 독일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쇠락한 독일을 나치당이 되살릴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자 히틀러를 따르던 독일인들은 조국의 몰락으로 이끈 자신들의 지도자를 부인했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속한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방이었다. 그는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빈에 있는 예술학교에 합격하지 못했다. 독일로 이주한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뚜렷한 정치적 신념이 없었으나 독일이 패전하는 것을 직접 본 히틀러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해 독일이 알게 모르게 치욕을 겪은 것이라는 당시 사람들 사이에 퍼져있던 설을 믿었다. 그는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반유대주의 정당인 국가사회주의당에 들어갔고 곧이어 당 지도자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반유대주의가 독일 전역에 퍼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독일인들을 나치당 당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히틀러 개인의 능력이었다. 전쟁 당시 독일 나치당의 군수공장 의임자였던 건축가 알베르토 슈페어는 히틀러의 연설을 처음 들었을 때 누구라도 단번에 느낄 수 있는 열정의 파도를 느꼈으며 어떤 회의적인 생각도 어떤 의구심도 말끔히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죄수의 딜레마. 두 범죄자가 절도죄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그들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분리된 방에 가두고 각각에게 같은 제안을 했다. 두 사람 모두 자백한다면 둘 다 2년을 복역할 것이다. 만일 둘 중 한 사람은 자백하고 다른 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면 자백한 사람은 풀려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두 사람이 서로 믿고 자백하지 않는다면 둘 다 6개월형을 받을 것이다. 두 사람 모두 각각 다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입을 다무는 게 나을까? 일러 바치는 게 나을까? 이와 같은 가상의 상황을 죄수의 딜레마라 부른다. 수학자 엘버트 터커가 처음 제시한 죄수의 딜레마는 게임이론, 경제학, 진화론, 심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죄수 A에게 이성적인 선택은 파트너를 배신하고 자백하는 것이다. 그러면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수 A는 죄수 B가 아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두 사람이 서로 믿는다면 6개월형으로 끝날 것이다. 1980년 정치학자 로버트 엑설로드는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실험을 실시했다. 본질적으로 실험 참가자들이 죄수의 딜레마를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인데 동일한 파트너와 하기도 하고 파트너를 바꾸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배신하는 쪽으로 기우는 이기적인 전략을 썼고 어떤 참가자들은 신뢰하는 경향의 이타적인 전략을 썼다. 장기간에 걸쳐 이타적인 참가자들이
이기적인 참가자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결국 착한 사람이 잘 되기 마련이다. 잘 들으셨나요? 이 책은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몇 가지 주제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은 1년을 기준으로 요일별로 하루에 한 장씩 한 가지 주제를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 365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이 주제들은 7가지 분야로 나누어져서 월요일부터 역사, 문학, 미술, 과학, 음악, 철학, 종교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바쁜 직장인들이나 따로 시간을 내서 책을 읽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은 책을 한 권 읽기로 마음먹는데 참 많은 망설임을 갖습니다.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을까? 나한테 그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 앞부분 조금 읽다가 며칠 뒤에 다시 읽으려면 또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하는데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한 페이지가 그냥 독립된 한 가지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 책을 읽는 순서도 상관없고 언제든 꺼내서 아무 페이지나 읽어도 책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특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과거 취업 준비를 해봤지만 스펙도 쌓아야 하고 영어 공부도 해야 하고 온갖 공모전, 자격증 등등 정말 할 게 많은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사나 상식 같은 것들을 놓치고 지내다가 인적성 시험이나 면접 볼 때 돼서 상식 관련 문제를 접했을 때 아차 싶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군것질 한다는 기분으로 읽으면 상식이나 지식의 기초 체력이 정말 튼튼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 교양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쌓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